저희 기조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에 치바님께서 무형문화유산 주도할 수 있는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유네스코 현장에서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모에 치바님께서는 지금 브루나이, 다르사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티몰레스테를 담당하시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의 문화 전문관이십니다. 2018년부터 그런 일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유네스코 본부에 처음으로 입사하시게 됐습니다. 창의산업부 또 문화정책부를 거치셨는데요. 문화 콘텐츠 및 예술 표현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개발하는 작업을 총괄하셨습니다. 2006년에 남아시아 총괄 유네스코 뉴델리 사무소로 가셨는데 거기서 개발 과정의 문화를 주류화하는 작업으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유산 기반 도시 개발, 또 농촌 생계 문화, 또 장애인의 문화 참여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카르타 사무소에 오신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 기반 개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산의 재해위기 감축이라든지 또 문화유산 주변 청년 기업가 증진, 또 문화 조경 관리 등과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모에 치바님 모시고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John. 대단히 감사합니다, I hope 사회자님. you can hear my voice.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길 Okay, 바랍니다. so let me begin by sharing 네, my.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I hope you can see my screen now. 네, 잘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Good afternoon, 네, 여러분 Mr. 안녕하십니까? 김hyung-kum. I hope I pronounce your name 금기영 correctly. 사무총장님, Director 제가 General of 말씀 Korea. 발음을 성함 Miss 발음을 잘 Chang 했는지 Ji-Lee, 모르겠습니다만 Chief 아태 Executive 무형유산센터의 Officer of 금기영 National Heritage Board, 사무총장님, Singapore. 또 싱가포르 Thank you very 국가유산위원회 much 창피니 for having 위원장님, me. 저를 to 이런 speak 귀중한 at your 자리에 초청해 seminar. 주셔서 It's a great 감사합니다. privilege and an honor. 매우 영광이고 UNESCO field 또 officer, 개인적으로 I deal 너무 with 기쁘게 both 생각합니다. the 유네스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계유산협약 그리고 무형문화유산협약 둘 다 모두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념물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도 전문가분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승과 연속성은 무조건적으로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사람들, 개인, 우리가 억지로 쥐어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향식 방식이 그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전승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화면을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전승을 저희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의 세대 간 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환경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연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세대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며 대중은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 청년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게 오늘 협력회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필드 오피서로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경험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어떤 제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들으시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부분에는 저희는 연애 혹은 친구 사귀기 혹은 그냥 재미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좀 안정적인 미래의 어떤 성년이 돼서 안정적으로 사는 생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당연히 자기 미래를 걱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자체,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인도네시아에 있든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여기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이런 필수적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그 보유자 공동체는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필드 오피서로서 인도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할 때 이런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사는 아동들이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뉴델리에 계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고개와도 같은 이런 전통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인도의 대도시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전통적인 공동체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공동체는 저희가 나투아 혹은 나트라고 하는 이 전통 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춤 공동체에서는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귀중한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문화가 퇴색을 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불법 공연 예술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많은 공동체, 제가 여기에서 공동체 현장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죄송합니다. 가운데를 보시면은 망간야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자스트란 주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춤, 또 노래로 아주 잘 알려 계시고 그리고 사막 뮤지션들로도 알려져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바트 혹은 바투아 공동체 소속 일원들인데요. 웨스트 벵갈 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화가입니다. 학교를 꾸미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고 이런 그 화가 작품들, 회화 작품들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웨스트벵갈 혹은 방글라데시도 있는 민속 공동체를 오른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힌두나 무슬림 세계를 넘어선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을 위해서, 신을 숭배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숭배 찬양 굉장히 유명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것이 또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일부 보유자분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누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동체 분들은 너무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분들이 거의 문해력이 없고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로서 빈곤선 이하, 다시 말해 아주 소외된 그런 계층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의 생활은 정말 궁핍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파투아 공동체 마을에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공동체 내에서 가족 내에 혼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외지인이 이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끼리끼리 결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공동체 분들은 거의 죽은 시체를 경찰서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일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일반적인 제도권에 아이들이 안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극심한 빈곤과 죄송합니다. 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극심한 빈곤과 맞물려 있고 이런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난제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2018년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카스트 그런 제도, 인도와도 같은 카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지어있는 여성들이라든지 주로 소수민족분들이 대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낮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북수마트라 지역의 이 조각장인, 조각가들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여기서부터 떠나죠. 마을에 있진 않고 보통 도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캔 고기잡이 망을 지금 직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 파푸아, 인도네시아 공동체 분들이 직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소득 공동체입니다. 매우 소외된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주류 사회에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모가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데서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와도 같은 사람들이 가서 혹은 인류학자들이 가서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냐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을 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지원은 뭐 목록화 작업 혹은 뭐 기록화 작업 혹은 뭐 이런 국제회의 혹은 뭐 출판 이런 것은 사실상 그분들의 재무적인 환경을 더욱더 개선하는데 그 어떠한 일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그런 것은 공동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재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연행자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마누나타라는 NGO를 만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츠캡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분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개발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보다는 공동체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소득 보장을 하고 생활 안정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NGO의 성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목 보호를 위해서 하는 NGO보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해서 마누나트 때 어떤 사업들을 규모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Art for Life라는 것인데요. Art for Life는 3,000명에 달하는 웨스트 벵갈 지역에 계시는 작가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지원했고요. 다양한 교육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스킬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보통 경제적인 그런 스킬, 예를 들어서 회계, 그리고 비용, 관리, 그리고 영어, 혹은 신제품 개발, 혹은 또 마케팅 이런 기술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회보장제도, 다시 말해 다양한 보험, 4대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은행 계좌를 틀어딘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하나의 사업은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정기적인 예술축제가 구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분들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있는 관객들을 현지 공동체로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장애인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들이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 예술축제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심지어 수세식 변기가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인도에 계시는 그런 통계치를 많이 알 수 있겠죠. 사실 수세식 변기가 있는 사람들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기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 변기가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도 이런 장애인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국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전통문화 장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더욱더 커지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면서 실현자들의 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탈하는 그 수도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기 마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권익 실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도에는 차데리안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하나의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세대 간의 어떤 역학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찬데리 같은 데는 직조, 열대 지방에서의 직조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조를 하는 장인분들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청년들이 그런 커리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도 직조 장인이 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커리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NGO가 했던 일은 컴퓨터 센터를 우선 설립했습니다. 공동체 분들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IT 스킬 교육 훈련을 했습니다. 가서 청년들에게 직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IT 스킬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PC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2007년에 시작했는데요. 컴퓨터 기술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은 부모들이 하는 일을 기여를 하는데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매출을 증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홈페이지 갈 수도 있어서 정부에 입찰을 한다든지 사업을 따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직조를 하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그런 전통이 계속 전승을 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양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 이후로 유네스코의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기타무타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개의 사례와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문화유산 주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기업가로서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 400여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ICH 연행자 보유자들이십니다. 전통 음악가라든지 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신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회계관리 혹은 제품 개발, 브랜딩, 마케팅 이런 기술을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왓츠앱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서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혹은 1:1 코칭을 지금 보시다시피 비디오 채트,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온라인 영업도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구매자를 더욱더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스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많이 높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재정적인 건전성 또 안정성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책임하다라고 전혀 누구도 손가락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고 당연히 그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한다고 할 때 이분들의 청년들의 어떤 금전적인, 금융적인 안정을 먼저 담보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돈이 다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혹은 나의 미래가 불안정할 때 그런데 청년들을 붙잡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해라고 한다고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접근법이 과연 그들에게 맞는지 타당한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 제목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발표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저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공유할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킬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물론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대 간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말을 하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 무형문화유산, 문화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박사학위 학생들, 언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록화 작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지식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분들이 이런 지식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록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자스탄의 전통 음악가 공동체에서 아카이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녹음 녹화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통 자수 패턴을 또 기록하는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칼라 락샤라는 NGO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큰 대지진이 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어떤 제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 문화재와도 같은 제도, 이것도 굉장히 저는 유효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또 한국 같은 경우 인간 문화재 제도가 있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장 최고 수준의 예능 기능을 보유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탄 같은 경우 또 이런 민속 예능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장애인으로 대접을 하는 것. 그런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로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 같은 것도 저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대중의 관심도를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트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인데요. 학교와 그리고 박물관 간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바틱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페칼론간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공동체 라디오를 그런 수단을 삼아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라든지 보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부 정부들이 일부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어떤 물건의 수요를 더 떠올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립 바틱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2일인데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바틱을 입는다든지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모든 공무원들은 매주 금요일 바틱을 입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지금 티몰레스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티몰레스테는 타이스라는 전통 의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티몰레스테에서도 이런 전통 의상을 학교 교복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혹은 공무원들이 입는 복장으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부탄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국왕이 부탄의 모든 사람들이 부탄에서 있는 공식 행사라든지 학교나 직장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령이 없었다면, 그런 지침이 없었다면 부탄의 이런 전통 자수 혹은 전통 의상, 이 산업 자체가 붕괴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조치들이 함께 아울러지면은 세대 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고 사회적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자연유산이라든지 혹은 기념물을 우리가 복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유네스코의 2003년 협약의 새로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당사국으로 하여금 각각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SDG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원래는 예전에 내가 전시회 혹은 출판물 몇 개 혹은 여러 국제 행사가 몇 개라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ICH 보호를 통해서 어떻게 SDG 목표를 증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생계보장, 환경보호 등등 SDG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생계, 그들의 니즈,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측에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저에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유네스코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네스코의 공식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